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퍼레이드 문을 엽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참패와 관련해서 국정을 쇄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총선 결과에 책임을 지고 위원장직을 사퇴했고 총리와 대통령실 참모들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네, 총선에서 압승한 이재명 대표는 현충원을 찾아 참배할 예정입니다.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일정도 잡혀 있어 사법 리스크는 계속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살고 있는 내국인 수가 5천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저출생 여파 때문인데 2024년에는 내국인 인구가 4,700만 명대가 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네,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이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고 미 싱크탱크가 분석했습니다. 핵실험장 주변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갱도 연결도로의 제설 작업 등을 확인했다며 핵실험 관련 활동이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들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퍼레이드 이상목입니다.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서 여야의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우선 대통령실과 여당은 참패의 후폭풍이 거셉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심을 겸허히 받들겠다면서 변화의 의지를 나타냈는데 한덕수 총리와 대통령실 수석급 이상 고위 참모들이 모두 사의를 표명하면서 인적 쇄신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을 이끌던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사퇴하면서 여당은 또다시 비대위를 꾸려야 할 상황입니다. 먼저 이채림 기자입니다. 총선 개표 완료 직후 선거 결과는 국정 수행에 대한 민심의 평가라며 메시지를 낸 윤석열 대통령.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총선 전날부터 오늘까지 사흘째 공식 일정을 잡지 않았습니다. 한덕수 총리와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과 대통령실 수석급 이상 고위급 참모들이 사의를 표명했지만 윤 대통령은 이를 수리하지 않았는데 후임 인선 등을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책 라인은 유임하고 비서실장과 정무 홍보수석, 일부 장관을 함께 교체하는 중폭 규모의 개각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총선 참패에 모든 책임을 지겠다며 취임 108일 만에 사퇴했습니다. 민심은 언제나 옳습니다. 선거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비상대책위원장직에서 물러납니다. 장동혁 사무총장과 구자룡, 박은식 비대위원도 사퇴하면서 당분간 윤재욱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아 차기 지도부 선출 과정을 지휘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총선에 압승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오늘 현충원을 찾아서 참배할 예정입니다. 비슷한 시각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도 현충원을 찾을 것으로 전해졌는데 두 사람이 만나면 어떤 대화를 나눌지도 주목이 됩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일정도 잡혀 있습니다. 계속해서 조유진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오전 9시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할 예정입니다.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윤영아, 백승아 공동대표 등 국회의원 당선자도 함께합니다. 22대 국회에 입성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20분쯤 늦게 현충원을 찾을 계획입니다. 시간대가 비슷해 두 대표의 만남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는데 향후 양당 관계 정립 등을 놓고 대화가 이뤄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반드시 민주당과의 협력이 필수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만간 저는 이제 민주당 측과 공식 정책 협의나 또 앞으로 원내 전략 관련해서 협의를 할 것 같아요. 이 대표는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위해 법정에도 나와야 합니다. 이 대표는 대장동 의혹과 성남FC, 위증교사 의혹 사건까지 재판 3개를 한꺼번에 받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공직선거법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은 올해 안에 1심 선고가 내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대법원 판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지만 각 사건 1심 판결에 따라 사법 리스크가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네,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놓고 정부와 갈등을 이어온 의협이 오늘 여당이 참패한 총선 결과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당초 예정했던 의료계 합동 기자회견을 취소하고 대신 대정부 메시지를 내놓는 건데 김태구 의협 비대위원장은 전국인 사태가 불거진 이후 처음으로 다음 주부터 의사 면허가 정지될 예정입니다. 한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태구 의협 비대위원장이 지난 2월 집회에서 목소리를 높입니다. 14만 대한민국 의사들이 면허를 동시에 취소하고 던져버리는 순간이 온다면 저희들이 승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의대 증원을 막기 위해 의사 면허를 던져버리자는 주장입니다. 그러자 복지부는 지난달 집단행동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했다며 김 위원장의 의사 면허를 이달 15일부터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김 위원장은 서울행정법원에 면허정지 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면허정지 집행을 정지하면 제재의 실효성과 국민 신뢰가 저해될 수 있다며 집단행동이 확산되고 의료 공백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법원 결정에 따라 김 위원장의 의사 면허는 오는 15일부터 3개월간 정지됩니다. 김 위원장과 함께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도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역시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네, 저출생의 여파로 국내에 사는 한국 국적자, 즉 내국인의 인구가 5천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내국인 인구는요, 지난 2018년 502만 4천 명으로 처음으로 5천만 명을 돌파한 뒤 5년 동안 5천만 명대를 유지해왔는데요. 지난해 4천만 명대로 떨어진 겁니다. 대신 같은 기간 국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은 165만여 명에서 186만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내국인 감소보다 외국인의 증가폭이 커 국내 총 인구의 5천만 명 선이 지켜졌고 지금의 출산율대로라면 외국인이 없이는 인구 5천만 명 유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인데요. 노돌 기자의 보도입니다. 춘천의 한 요양원입니다. 어르신들이 재활치료를 받습니다. 49명이 생활하는 이 요양원은 3년 전만 해도 유치원이었습니다. 저출생으로 운영이 어려워진 어린이집이 전국 곳곳에서 요양원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아이들 수가 줄어들어서인지 그게 큰 문제면 자주 연락 오고 그렇게 인원이 아니라 항상 거의 다 찬다고. 저출생 고령화가 심해지면서 지난해 내국인 인구수는 4,984만 명으로 6년 만에 5천만 명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내국인 인구는 2042년까지 계속 감소해 4,677만 명으로 줄어드는 반면 외국인 인구는 285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근로가 가능한 15세에서 64세 생산 가능 인구는 올해 3,454만 명에서 2042년 2,573만 명으로 26%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되면 내국인의 절반 정도만 일할 나이인 셈입니다. 반면 외국인 생산 가능 인구는 올해 194만 명에서 18년 후 236만 명으로 크게 증가해 내국인 빈자리를 채울 전망입니다. 정부는 여성이 가임 기간 나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 출산율이 지난해 0.72명에서 올해 0.68명으로 더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네, 총선이 끝났습니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뼈아픈 성적표를 받아들었는데요. 구원투수로 등장했던 한동훈 비대위원장, 정치인 데뷔 108일 만에 선거 패배 책임을 지고 물러나게 됐습니다. 먼저 한 위원장의 기자회견 내용 듣고 패널들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선택을 받기에 부족했던 우리 당의 대표에서 국민들께 사과드립니다. 국민의 뜻을 준엄하게 받아들이고 저부터 깊이 반성합니다. 그래서 저는 선거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비상대책위원장직에서 물러납니다.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고 어디에서 뭐라든 나라를 걱정하면서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한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 들으신 것처럼 패배의 책임을 지고 사퇴했습니다. 앞으로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일단은 나라 걱정을 하면서 살겠다라고 했습니다. 김상일 평론가님, 네. 일단은 정치에서는 물러나지 않겠다는 의미로도 들리는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미 정계에 발을 들여놨으니까 사실은 은퇴하겠다고 하지 않으면 정치는 계속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저것을 뭐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의미로 또 다시 새기는 게 의미가 있겠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이번 선거가 한동훈 위원장의 책임 얼마나 있느냐, 잘못 얼마나 있느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은 대부분의 잘못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고요. 그러나 한동훈 위원장도 책임 있는 위치에서 선거를 뛰었으니까 책임 부분에서는 20-30%는 책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 대부분의 80-90%의 책임은 또 대통령에게 있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꽤 있을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거를 따진다면 한동훈 위원장에게 굉장히 좀 자세가 잘못됐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오히려 더 큰 책임이 무너질 가능성이 많거든요. 근데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라고 물러나는 모습, 저는 정치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좋은 자세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까지 정신없이 달려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신없이 달려왔으니까 이것들을 복귀하고 성찰하면서 반성할 부분은 반성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더 공부할 부분은 공부해서 국민에게 다시 부름을 받을 때 돌아오겠다 정도로 해석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상일 평론가는 이제 한동훈 위원장의 정치는 계속할 것이다. 그러나 어떤 부름에 의해서 어떻게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됐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로 해석이 됩니다. 노동일 교수께서 보시기에도 뭐 정치는 어떤 식으로 하게 될 것 같은지, 또 향후 행보는 어떻게 보십니까, 한동훈 위원장님? 뭐 당분간 자맹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현재 적극적으로 지금까지처럼 뭐 정치 활동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우선 선거가 없지 않습니까? 선거가 없고 또 원외라는 한계가 또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할 일이 별로 없는 상황이고요. 네. 또 좀 있으면 이제 뭐 어쨌든 길든 짧든 조금만 시간이 가면 국민의힘에서 또 전당대회를 통해서 제대로 된 대표를 뽑고, 네. 지도부를 구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근데 그때 또 바로 뭐 출마한다는 것도 조금 우스운 상황입니다. 그렇게 하진 않을 거로 되어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휴지기가 좀 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뭘 할 것인가? 본인은 선거 국면에서 절대 유학 가지 않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유학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예. 잠시 이곳에서 좀 잊혀지고, 예. 또 본인도 재충전을 하고, 또 뭐 꼭 공부라는 게 무슨 뭐 책을 통한 공부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견학도 있고, 외국의 국정 운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예. 뭐 그런 것도 보는 것도 좋은 공부인 것 같고요. 뭐 당분간 이렇게 여기에 나가 있는 것도 하나의 가능성이 있겠고, 예. 좀 있으면 이제 뭐 2026년 되면 이제 지방선거가 있고, 또 곧 2027년 대선 있지 않습니까? 그때가 되면 한동훈 지금 여권의 지형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국민의 필요에 의해서 예. 불려나올 수도 있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도 본인이 정치할 생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보수층의 필요에 의해서 불려나온 거 아닙니까? 예. 네, 그러니까 또 그럴 가능성도 있고요. 그 전까지는 좀 본인이 좀 여러 가지 힘을 기르고 재충전을 하고, 또 다른 쪽으로 많은 공부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이제 가까스로 개헌 저지선 100석은 넘겼습니다. 네. 하지만 범야권 192석 대 여당 108석, 참패에 가까운 성적표 받아들었습니다. 선거 결과에 담긴 민심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언론들에서도 지적하고 있지만 매섭다, 그리고 무섭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기조에 대한 불만이 이번 표심으로 분출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정치 얼어붙어 있죠. 협치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경제, 물가 제대로 잡지 않았고, 그리고 세제 손실도 상당하다. 이게 원래는 4월 10일까지 발표를 해야 되는데 예. 총선 뒤로 미루기도 했었죠. 예. 이런 국정 운영의 기조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사실상 심판하는 그 기조가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상 뚜껑을 열어봤더니 흐르고 있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저는 여당의 선거 전략 부재도 분명히 또 하나의 책임론으로 분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이른바 뭐 2조 심판이라는 거 유권자 마음 흔들지
못했습니다. 운동권 청산 시대 정신 아니었다라는 게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참 절묘한 게 또 개헌저지서는 또 국민들이 만들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폭주하지 말라는 또 하나의 이런 신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장혜미 변호사가 전략 부재를 지적을 했어요. 국민의힘에. 거기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참패의 원인은 어디로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결국은 토네이도급 정권 심판론에 백약이 무효했다. 백악이 아무런 효력이 없었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뭐 말씀하신 것처럼 2조 심판론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떻게 보면 운동권 심판론 이런 부분이 사실 처음에는 상당 부분 효과가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떤 그 경제적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용산발 또 일부 실책 같은 것들이 겹치면서 그것이 지금 그 이른바 정권 심판론으로 분출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과연 그 용산의 어떤 그 책임이 더 크냐 아니면 국민의힘 지도부의 책임이 더 크냐 이런 그 책임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말 그대로 정권 심판론에 보면은 아무래도 어떤 용산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그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원칙적 이미지, 뚝심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행정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어떻게 달리 본다고 하면은 불통이고 오만이라고 볼 수 있는 네. 그런 부분이 동전의 양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결국 한 2년 동안의 어떤 그 국정을 봤을 때 국민의 눈높이, 민심의 눈높이에 과연 맞았느냐라는 것에 대한 어떤 이번에 국민의 회초리가 아닌가 싶었는데요. 예. 어쨌든 어제 같은 경우에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사퇴를 넘어서 윤석열 대통령 비서실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안보실장을 제외한 모든 그 실장과 수석이 사퇴를 했고 또 내각에서 한 그 총리가 사의를 표명했는 이런 걸 봤을 때는 용산 자체에서도 책임을 굉장히 통감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동훈 위원장의 사퇴로요. 국민의힘은 또다시 지도부 공백 상태를 맞게 된 거죠. 이번 총선 수도권에서 생활한 중진들이 당권 주자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승리의 기쁨을 안겨주신 동작 주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출구조사 보고 다들 아까 어디 갔다 왔다 그러는데요. 용궁 갔다 왔습니다. 10년 동작의 진심을 주민들께서 알아주신 것 같다. 그것이 이번 선거의 승리의 요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신의 폭을 넓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에서 민심과 거리가 있는 정책을 발표를 할 때 이건 아니다. 더 좋은 대안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허용하고 그런 건강한 건설적인 당정관계가 꼭 필요합니다. 글쎄요,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빈자리를 채울 인물로 거론했던 이제 나경원, 안철수 당선인이죠. 저 두 사람이 당권에 도전할 가능성 어떤 상황들이 연출이 될까요? 저는 당권에 도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는 게요. 두 사람 다. 이 두 분 다 사실은 배지를 한 번 더 다는 게 큰 의미가 있는 분들은 아니에요. 배지를 다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앞으로의 목표를 위해서 보다 유리한 위치가 배지를 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분들의 목표는 그거보다 더 상위의 위치에 가는 것일 겁니다. 그것이 이제 당대표, 그다음에 대선이겠죠. 그러나 또 당대표라는 위치가 배지를 다는 것처럼 대권으로 가는데 또 유리한 위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당권에 도전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그 국민의힘 내에서 대통령과 비슷하게 느껴지는 국민의 입장에서 비슷하게 느껴지는 분이 당대표로 나오는 것보다는 약간은 그래도 민심을 좀 전달할 수 있고 대통령에게 조금은 쓴소리나 아니면 바른 소리를 내줄 수 있는 사람이 적당하다는 어떤 의견이 저는 많을 것이라고 분위기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대통령실과 각을 세울 수 있는 분이라니까? 각이 아니고요. 각이라는 표현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 그렇습니까? 그 국민의 의견을 좀 더 전달을 해서 그 너무 좀 일방적일 경우에는 그걸 좀 조정하려고 하는 그럼 수직 관계가 아닌 그렇죠. 약간은 그 동반자적인 그 위치로 가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그런 대표가 더 바람직하다는 또 의견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분들은 그런 위치로 출마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알겠습니다. 듭니다. 네, 일단 국민의힘은 당분간은 윤재용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 대행을 맡기로 했습니다. 당내에서도 조기 전당대회로 갈지 비대위 체제로 갈지 의견이 좀 분분한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걸 가지고서 급하게 뭐 해야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뭐 대표가 있어야만 하는 뭐 그런 급한 현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렇다고 무슨 당대표가 지휘해야 되는 선거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도부를 어떻게 꾸릴 것인가, 지도부를 어떻게 재편할 것인가 그 문제를 가지고 뭐 설왕설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 또 이견이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일단 뭐 그 현재 21대 국회도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았잖아요. 네네. 마무리될 때까지 또 윤재호 원내대표가 지휘하면 되는 것이고 또 이제 5월 30일 날 22대 국회가 출범을 하더라도 당분간은 뭐 여러 가지 그 좀 준비 기간이 좀 필요할 테니까 천천히 그야말로 모든 사람의 총의를 모으는 절차를 먼저 좀 가져야 할 것 같아요. 네. 뭐 낙선한 사람들의 얘기도 좀 들어보고 당선된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그러면서 총선 패배의 원인을 좀 분석하는 그런 백서도 내고 하는 그런 기간을 갖고 그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그러면 어떤 대표가 필요한가, 어떤 지도부가 필요한가 하는 그런 총의를 모으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급하게 뭐 새로운 지도부를 꾸린다든가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그 대통령실도 아주 침통한 분위기죠. 이 총선 패배를 계기로 이 당정 관계, 또 이 국정 기조 달라질지도 주목이 되는데 장윤미 변호사는 달라져야 한다라고는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좀 세모표인데요. 여권 일각에선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구도 자체는 크게 바뀌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거야 일단 일당인 부분. 그렇죠. 그런데 이게 가장 큰 차이는요. 지난번에 민주당이 압승을 거뒀을 때는 민주당이 여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야당이 사실 참패를 했다라는 달라진 점이 있는 거예요. 의석수가 비슷하다고 하지만 국민들의 명령은 다른 겁니다. 윤 대통령한테 바뀌라고 변화해야 된다라고 사실상 명령을 내린 거라고 보는 게 맞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내각 총사퇴다, 뭐 참모진이 내려온다 이런 데서 그쳐선 안 될 거고요. 일단은 야당 대표를 만나야 될 겁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저지할 수 있는 선은 범야권이 확보하지는 못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김건희 여사 특검이랄지 뭐 기타 등등 여러 법안과 관련해서 또다시 거부권을 대통령께서 행사한다. 그러면 대단한 역풍에 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바뀌었다는 점은 정확하게 직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대통령의 변화, 또 야당 대표와의 만남 이야기해 주셨는데 윤석열 정부 임기 5년 내내 여소야대 전국에서 국정을 이끌어야 하는 상황이 됐거든요. 어찌됐든 이제는 야당 대표, 이재명 대표 만나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총선 끝난 이후에 나온 일성이 총선에 나타난 국민 뜻을 받들어 국정 쇄신에 나서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자의 질문에 국민의 뜻을 받든다라는 것에서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야권 대표를 만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에 그렇게 해석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그 용산 자체에서도 지금 국정 쇄신을 하고 거기에 있어서의 어떤 그 야당 대표와의 협치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그 강화하겠다라는 그것으로 읽히는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국정 쇄신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가장 가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인사쇄신 그리고 두 번째가 정책쇄신인데 인사쇄신은 이미 시작이 된 것 같고 정책쇄신에 있어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과의 협치, 야당과의 협치 중에 가장 우리가 가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이재명 대표와의 어떤 만남이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조속한 시일 내에 특히 이제 비서진 지금 교체가 되고 있는데 비서진이 새로 만들어진다고 하면은 그 무렵 언젠가 어떻게 보면은 그 이재명 대표와의 용산에서의 회동 우리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네 번의 도전 끝에 국회에 입성한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의 행보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선거 승리하자마자 이 윤 대통령을 향해서 아주 날선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참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집권 2년이 지나가는 대통령인데 아직도 통치나 정치의 기본에 해당하는 것들 안 하고 계세요. 총선 뒤에도 바뀔 것 같진 않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가 계속 이제 본인의 컴플렉스에 사로잡혀 계시기 때문에 본인이 보수의 어떤 기반이 있는 분이 아니고 그러니까 계속 나는 보수를 입 밖으로 내쳐야 되는 거고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다음 대선 나갑니까? 다음 대선이 몇 년 남았죠? 3년이요. 확실합니까? 저 끝에 말 때문에 말이 많았었잖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준석 대표가 저렇게까지 그냥 당선되자마자 저런 식으로 나오는 건 어떻게 봅니까? 저는 저 자리에 같이 출연을 하고 있었는데요.
저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오랜만에 평론가로서 이야기를 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이제 평가받는 위치에서 조금 벗어난 듯한 긴장이 좀 느슨한 듯한 모습으로 얘기를 하고 예. 본인은 이제 뭐라 그래야 될까요? 좀 이제는 이제 평가만 좀 하는 위치인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저는 저런 게 좀 제가 볼 때는 본인의 어떤 진정성을 좀 훼손할 수도 있는 부분이 저는 될 수 있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본인도 계속 평가받는 위치에서 자기 자세를 가다듬고 그런 위치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자기의 어떤 바램 이런 걸 얘기하는 게 낫지 예. 그런 거에서 벗어나서 평론가처럼 그냥 비판하는 입장으로 얘기하는 거 그거는 본인의 자체 진정성을 훼손할 수도 있다. 그리고 똑똑하게는 보이지만 저렇게 얘기하면은 모든 것을 같이 책임지는 정치 리더로서는 안 보일 수도 있다. 네. 이런 느낌이 좀 저는 들었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 당선되자마자 윤 대통령에게 날을 세우는 모습을 보였는데 앞으로 이제 이준석 대표의 뭐 당내 입지, 정치적인 입지, 국민의힘과 개혁신당과의 관계 어떻게 형성이 될까요? 이준석 대표이자 또 당선인이죠. 네, 그렇죠. 뭐 이에 하여튼 어려운 상황에서 이기는 걸 축하하고요. 과거 이제 마이너스 3선 종진이다 이렇게 농담을 했었는데 이번에 그래서 정말 화성에서 하면서 떨어지는 건 정말 죽기보다 싫다 이렇게 얘기했던 게 얼마나 절박했겠습니까? 그런 절박성을 유권자들이 많이 받아준 것이 아닌가 싶어서 축하를 드립니다. 축하를 드리는데 근데 첫 번째 이준석 대표가 해야 할 거, 당선이 해야 할 거, 본인의 정치적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되는 거죠. 아까 잠깐 얘기하셨지만 저도 늘 얘기했습니다. 왜 자꾸 평론가적 입장의 정치를 하려고 하느냐. 이제 본인이 비판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고 본인의 정치를 만들어가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과거에 했던 그런 식의 사안마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또 조롱하고 하는 그런 걸 이제 좀 접어두고 본인이 국민에게 어떤 정치를 할 것인지 보여주는 그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건 잠시 좀 접어도 좋겠다. 그거로부터 좀 출발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선명한 야당으로 활동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자, 민주당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압도적인 총선 승리에도 당 지도부는요 겸손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이야기 듣겠습니다. 당의 승리나 당선의 기쁨을 즐길 정도로 현재 상황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선거 이후에도 늘 낮고 겸손한 자세로 주권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대한민국을 살리는 민생정치로 국민의 기대와 성원에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이 대표 민주당이 아닌 국민의 승리라고 자세를 낮췄습니다. 총선 압승이잖아요. 그런데 몸을 낮췄다. 이거는 전략적인 겁니까? 또 무슨 표현입니까? 저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전략적인 모습도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총선만이 이재명 대표의 그 관심사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본인의 눈높이는 다음 대선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욱 저런 모습을 보인다 생각하고요. 야당으로서 또 압승한 데가 또 하나 있죠. 조국 혁신당. 정말 마음 놓고 기뻐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첫 번째부터 어제 당장 그 검찰청 앞에 가가지고 김건희 여사를 소환하라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는데 그런 사람들과는 조금 구별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지난 2000년을 생각해 보시면 과거를 생각해 보시면 2000년에 민주당이 압승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 여당이었는데 그런데 그 2년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또 굉장히 좀 국민들 앞에 오만한 모습을 보이다가 지방선거부터 많이 패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대선에서 패배했고 그런 또 반면 교사가 있기 때문에 본인은 좀 신중하고 또 신중해도 정말 과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단 민주당은 다음 달 원내대표 선거 있고요. 8월 전당대회 앞두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당권에 한 번 더 도전을 할지 여기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당장 오늘부터도 이 대표 그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출석을 해야 해요. 어떻게 보세요? 좀 전에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재명 대표의 목표는 대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가장 신경이 쓰이는 거는 사법 리스크에 대한 방어겠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볼 때 어떤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인가 이렇게 좀 고민을 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환경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난번 당대표를 도전할 때는
이전 선거를 패배했고 예, 그 패배에 책임 있는 사람이 나오겠다고 하니까 네. 사람들이 그게 말이 되느냐. 기존에 있었던 그 전례에 비추어 사례에 비추어 이게 좀 비상식적이고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어쨌든 저쨌든 대승을 거둔 당대표인 겁니다. 네네. 그런 상황에서 당대표에 도전하겠다고 하면은 그거를 이상하게 보거나 비판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당 대표가 되는 것도 되고자 하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제 대선에 맞춰서 가능 여부를 판단하잖아요. 그렇지만 이 사법 리스크는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변수가 이 시점에서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그렇습니다. 사실 총선 승리에 따르는 기자회견을 하는데 이재명 대표의 얼굴이 그리 밝지 않았던 모습 아마 국민들이 좀 생생하게 봤을 것 같은데 저는 파안대소를 해도 부족할 텐데 왜 저렇게 얼굴이 굳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오늘 어떻게 보면 재판에 나가야 되는 한마디로 사법 리스크가 바로 코앞에 다가왔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크게 봤을 때에 지금 서울중앙지검 보면 33부 같은 경우에는 대장동, 백현동 그리고 또 성남 FC 사건과 관련된 제3자 뇌물 그런 부분에 대한 재판이 지금 계속 진행을 되고 있고 더불어서 34부 같은 경우에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내가 김문기를 모른다. 그리고 또 그 백현동 관련해 가지고 이 박근혜 정부의 어떤 그 국토부에서 강요로 해서 내가 종상행을 했다. 그걸로 해서 공선법 위반으로 지금 재판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지금 재판이 거의 다 끝물에 왔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거기다가 지금 최근에 이제 그 곽균택 변호사를 비롯해서 이런 분들이 재판 이제 변호인이 당선이 돼가지고 그분들이 더 이상 옆에서 변호사로 역할을 할 수 없는 그런 지금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만약에 이 사건에 있어서 무죄가 나오면은 정말 망을 그대로 탄탄대로지만 유죄가 나올 경우에 특히 선거법 위반은 100만 원 이상 유죄가 확정되면은 이게 더 이상 피선거권이 없어지고 또 그 위증교사나 대장동 사건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은 그 또한 선거권 피선거권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전국의 어떤 주도권은 지금 민주당이 쥐어가질 수가 있지만 이런 사법 리스크가 사법부에서 현실화된다고 하면은 전국이 요동치고 그걸 계기로 해서 민주당 말 정계 개편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전국은 오히려 사법부가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관한 이야기 해봤고요. 이번에는 이 얘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회의장을 누가 맡느냐 여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각각 6선에 성공한 민주당 추미애 전 장관과 조정식 의원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추 전 장관의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국회의장 도전하십니까? 의회 혁신적 과제에 대한 그 흔들림 없는 역할을 기대하신다면 주저하지는 않겠다 그런 마음입니다. 국회의장은 사실은 탈당도 하고 중립적인 어떤 포지셔닝이 요구되는 자리잖아요. 대파가 좌파도 우파도 아니듯이요. 국회의장도 물론 당연히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그렇다고 중립은 아닙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주저하지는 않겠다 그런 마음입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아마 이 부분을 그냥 선회한다면 이제 국회의장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그 직전까지는 당적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정치적 중립이란 건 어렵지 않느냐라는 취지로도 읽히긴 하는데요. 좀 부적절합니다. 왜냐하면 국회법 20조의 2를 보면 국회의장은 당적을 보유할 수 없게 합니다. 그 입법의 취지가 있는 거예요. 단순히 한 정파의 의원이 아니라 이 국회 수장으로서의 어떤 기능, 권한 같은 것을 또 요구하는 자리가 국회의장직이라고 보는 게 맞을 거거든요. 지금 당내에서 육선인 의원이 또 조정식 의원도 같이 있는데 아마 민주당에서는 투표나 이런 형식을 취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추미애 의원을 뭔가 지원하기에는 민주당으로서 좀 어렵게 되는 상황을 본인이 또 이렇게 좀 만든 부분도 있지 않나라는 점에서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도 해보죠. 12석을 확보해서 창당 한 달 만에 제3당 고지를 밟게 된 이 조국혁신당 이야기입니다. 조국 대표 총선 후 첫 행선지로 대감찰청을 찾았습니다. 그 모습 보겠습니다. 검찰이 수사에 나서지 않는다면 김 여사는 특검의 소환 조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경고입니다. 반드시 민주당과의 협력이 필수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만간 저는 이제 민주당 측과 공식 정책 협의나 또 앞으로 원내 전략 관련해서 협의를 할 것 같아요. 자, 보신 것처럼요. 조 대표가 이제 검찰에 김건희 여사를 소환 조사하지 않으면 소환 조사해라 이 얘기죠. 민주당과 협의해서 김건희 특검하겠다. 이렇게 이제 당선되자마자 이제 이야기를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번 총선의 가장 큰 변곡점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국 혁신당 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뭐 그 이전까지는 민주당이 정말 공천 파동 때문에 예.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고 그래서 투표율이 엄청 낮아지고 그래서 민주당이 패배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됐었는데 조국 신당 등장으로 인해서 야권이 정말 똘똘 뭉치게 되고 야권의 파이가 커지게 되고 조국 혁신당 찍으러 사람들이 나오면서 민주당도 찍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 뭐 민주당 뿐만이 아니라 야권 전체의 어떤 승리에 공을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선거 과정에서는 저렇게 뭐 분노, 개인적 분노가 너무 보였잖아요, 눈으로. 그렇죠. 뭐 복수하겠다 식의 그런 예. 이런 그 선거 과정에서 그게 보여졌는데 당선되어서 이제 어엿한 제3당이 되었잖아요. 12석이나 되는. 예. 그러면 그 분노와 복수만으로 정치를 할 수는 없는 거죠. 조금 차분하게 한 걸음 떨어져서 한 걸음 조금 뒤로 물러서서 생각을 해보는 그런 정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해보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저렇게 첫 일성으로 검찰청 찾아가서 특검 추진하겠다 이렇게 하는 건 국민들이 그걸 원하는 것도 아닐 겁니다. 네.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예. 만약에 특검을 추진하겠다면 민주당도 생각을 해봐야죠. 물론 민주당도 이전에는 뭐 특검을 추진하고 뭐 통과시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조국 대표가 주도하는 그런 특검의 첫 번째 안건으로 20대 국회에서 그거에 함께 한다? 저는 조금 주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도. 민주당에서. 아까 이재명 대표 봤지 않습니까? 신중하게 해야 된다.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확 동조해서 뭐 함께 쏠려고 할 것 같지는 않고요. 또 장기적으로 봐서는 왜냐하면 더더구나 이제 조국 대표가 저렇게 부상을 하면서 예. 이재명 대표가 야권의 유일한 리더로서 그야말로 다음 대선에 흔들림 없는 주자가 될 것 같았는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가 쉽게 조국 대표의 저런 행보에 동의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 사법 리스크도 역시 갖고 있습니다. 조 대표의 당선이 확정된 날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의 상고심 사건 재판부가 결정이 됐어요. 네. 배우자 정경심 전 교수의 항소심 실형을 선고한 대법관이 주심을 맡게 됐거든요. 어떻게 네. 보세요? 엄상필 대법관이 네. 이제 주심으로 배당이 된 건데요. 사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항소심 재판부였습니다. 그래서 정경심 교수의 실형을 선고했던 재판부예요. 그렇다면 이 사건의 쟁점, 법리 이 부분은 이미 숙지를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거고요.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에 계류됐을 때 한 5개월 있다가 최종 대법원 선고가 나왔습니다. 예. 그럼 이제 기계적으로 보면은 한 5, 6개월 뒤에 선고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도 가능은 한데 다만 이제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입시 비리만 있는 게 아니라 유재수 씨에 대한 감찰 무마 사건 뭐 예. 이런 부분이 같이 있고요. 그래서 법리가 조금 더해진 부분이 있고 만에 하나 이런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될 가능성도 법리적으로 어쨌든 열려는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가능성 열려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 김상일 평론가께 그걸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182석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입법 독주, 이제 지난 총선 때 그 결과로 나온 것들이 또 다시 반복되는 거 아니냐, 또 거부하고. 그러면 똑같은 상황이 또 한 번 된다? 그러면 우리 국회가 계속 이런 식으로 간다는 게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제 입법 독주라는 거는 정치적인 어떤 프레임이거든요. 근데 그때는 왜 입법 독주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냐면 대통령 선거와 지선에서 여권의 국민들이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면은 그쪽이 좀 일을 하게 해주거나 이런 게 굉장히 큰 명분이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에서 독주를 하니까 입법 독주라는 얘기가 나왔죠. 근데 지금은 총선 전이 아니라 총선 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국회에 일을 해보라고 국민들이 손을 들어준 상황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도하지만 않으면 입법 독주라는 말을 이제는 붙이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됐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근데 이런 것들의 가장 중요한 분수령을 또 만드는 것은 정권과 여권입니다. 정권과 여권이 이 총선의 민의를 받드는 모습을 보이는데 만약에 과도한 걸 하면은 당연히 국민들은요 입법 독주라는 표현을 다시 수용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대통령실과 여권이 아무 변화 없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야권과 대치를 한다면 이 입법 독주라는 프레임은 더 이상 씌우기가 어려울 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3지대 소식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정의당 이번 총선에서 원내 진입에 실패했습니다. 5선에 실패한 심상정 원내대표 정계 은퇴를 선언했는데요. 먼저 그 모습 보시겠습니다. 월세 보증금 빼서 선거에 도전했던
수많은 당원과 지지자들의 열정과 헌신으로 오늘까지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고되고 외로운 길을 함께 개척해온 사랑하는 당원들과 지지자 여러분께 감사하고 또 미안할 따름입니다. 네, 들으셨지만 심 원내대표 대선 후보까지 한 진보 진영 대표적 인물이죠. 그런데 5선 도전을 실패했고요. 정계 의대까지 선언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의당이 원외 정당이 됐어요. 네. 창당 12년 만이라고요. 맞습니다. 완전히 추락했다고 보는 게 맞을 거고요. 그동안 그런 진보 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뭐 화물연대 사안일 때 이런 정의당 모습 제대로 보이지 않았거든요. 노조 탄압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실력과 능력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원래 지민비조라는 말이 이번 총선에서 화제가 됐지만 원조격은 지민비정입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지역에서 민주당 뽑아줘도 비례는 정의당에 표를 던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과는 완전히 차별화 전략을 했다는 점 물론 필요하겠지만 이를테면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진달지 그리고 심상정 후보가 대선에서 완주한 부분도 민주당 지지자들로서는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도 같은 연합 선거연합에 들어오는 전략을 택하지 않았죠. 이게 진보당과 달라졌던 점입니다. 진보당은 그래서 국회 입성의 기회를 어쨌든 가교를 마련했는데 정의당은 독자 세력화를 한다고 했지만 결국엔 국민 선택 받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상당히 좀 어려운 국면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언급하신 대로 진보당 3명이나 입성을 했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준연동형 비례는 말씀하신 것처럼 녹색 정의당이 지금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 민주당과 합의를 해가지고 했었는데 그로 인해서 손잡지 않은 순간 오히려 제3지대를 비롯해서 군소정당이 준연동형 비례에 의해서 완전히 한 석도 얻지 못하는 준연동형 비례를 도입했던 취지가 완전히 없어지는 이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진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준연동형 제도의 폐해를 지금 극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하고 더불어서 지금 민주당이 손을 잡은 진보당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통합자가 빠졌을 뿐인 것이지 위원정당 해산이 된 통합진보당의 후신이고 실질적으로 이 강령에서도 어떻게 보면 한미동행 해체를 비롯해서 실질적으로 통합진보당과 거의 유사한 행태를 찌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만약에 손을 같이 잡지 않았다고 하면은 국민으로부터 선택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다는 점에서 민주당이 과연 진보당과 손을 잡았는 것이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통합진보당의 어떤 후신과 그 정의당 정책을 민주당이 동의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국민들은 향후에 어떻게 보면 그 21대 국회에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이제 통합진보당의 이석기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국가 어떻게 보면 기밀 같은 것들을 계속 행정부에 계속 요청을 했던 그런 모습을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은 재현되지 않을까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이 책임질 부분이 없는지 다시 한번 좀 생각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비례대표제가 갖는 그 순수한 의미가 있는데 그게 이번에 이제 퇴색됐잖아요. 교수님이 보시기에 그러면 이 비례대표제, 그러니까 꼼수로 되어지는 자꾸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위성정당 시스템, 이건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번 총선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선거 제도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현재로서는 누가 이기냐 지냐 그게 대한 관심뿐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이제 총선 국면이 다 지나고 나서 정리가 되고 새로운 국회가 되면 첫 번째부터 정치개혁 과제를 좀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얘기하신 선거 제도 문제,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과거 같은 병렬로 갈 것인가,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포함해서 일찍 좀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국회 말에 가서 얘기해가지고 선거 한두 달 앞두고서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 버리면 정치 신인들은 도전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기득권밖에 계속 보호하는 상황밖에 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포함해서 과도한 국회의원의 특권 문제, 또 불체포 특권에 대한 제한 문제, 기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미리부터 아예 시작부터 정치개혁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1년 내 결론 내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정치개혁 과제를 좀 완성하는데 바로 그런 것들이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대 교수협의회가요 총선 결과를 통해서 정부의 불통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면서 의대 증원을 백지화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총선 결과에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 추진이
어떻게 될지, 어느 정도 방향을 바꿀지, 영향을 미칠지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데 장유미 변호사께서는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 의사협회에서는 총선으로 심판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의대정원 그걸 지렛대로요. 그렇죠. 예. 그리고 총선에서 실제로 여당이 참패를 했죠.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주도권, 이런 2,000명 정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의사협회에서 어느 정도 주도권을 잡게 됐다라고 평가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의견 발표하겠다, 여러 소통 채널은 열어놓겠다라고 하면서도 의대 정원을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는 입장에서는 크게 이제 의사협회도 바뀐 부분은 없는 것 같아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 출로라는 건 그 조절밖에는 안 남은 것 같습니다. 2,000명을 정부로서도 그냥 숫자에 매몰되지 않겠다고 한 만큼 뭐 의사들에게 그 대안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도 의사협회는 정책 집단이 아니니까요. 정부에서 대안을 모색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2,000명 증원에 대한 조율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초기에는 국민들의 지지를 강하게 받았었는데 이게 의정 갈등으로 벌어지고 장기화되면서 결국 이번 총선에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했는 것 같은데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관철될 가능성이 높은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명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 조율되고 특히 민주당 쪽에서도 지금 당선인들 중에서도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여할 것을 지금 공약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2,000명까지는 아니지만은 일정 수준 내에서 갈등이 어떻게 보면 타결될 가능성 지금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기도 파주시의 호텔방에서 20대 여성 2명이 숨진 상태로 발견이 됐습니다. 네, 경찰은 함께 묵고 있던 남성 2명이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여성 가족의 실종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남성들은 21층에서 뛰어내려 숨졌습니다. 조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구급차와 소방차가 잇따라 출동합니다. 순찰차 2대도 같은 길을 빠르게 내달리고 잠시 뒤 경찰이 통제선을 칩니다. 오전 10시 35분쯤 경기도 파주시의 호텔에서 20대 남성 2명이 추락해 숨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여성분이 들어오자 여기 사람 죽었어. 그래가지고 나가서 한 분은 엎어져서 떨어지고. 경찰이 남성들이 묵던 객실에 가보니 양손이 묶인 20대 여성 2명이 숨져 있었습니다. 남성 2명은 지난 8일 오후 3시쯤 함께 호텔에 들어갔고 여성들은 1시간 후쯤 각자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여성이 실종됐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호텔에 출동했습니다. 경찰이 오자 객실 문을 살짝 연 남성은 여성이 잠깐 온 건 맞지만 얼마 안 있다 볼 일이 있다면서 나갔다고 했습니다. 남성 2명은 경찰이 CCTV를 확인하러 간 사이 자신들이 머물던 21층 객실에서 나와 뛰어내렸습니다. 경찰은 남성들이 여성 2명을 살해한 뒤 투신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과수 부검 결과 여성들의 시신에선 목 졸린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고 있다고 미국의 싱크탱크가 분석했습니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는 지난 2일 촬영된 풍계리 핵실험장의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3번 갱도로 들어가는 도로에 제설 작업이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경우 풍계리 3번 갱도를 유력한 실험 장소로 보고 있습니다. 전철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미식축구 스타 O.J. 심슨이 사망했습니다. 재판에선 형사상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사건 자체는 미제로 남으며 논란이 이어졌었는데요. 심슨은 암투병 끝에 눈을 감았습니다. 김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1980, 90년대 미국 미식축구 슈퍼스타였던 O.J. 심슨이 암투병 끝에 숨졌다고 현지 시간 11일 가족이 밝혔습니다. 심슨은 미국 프로풋볼 NFL에서 11시즌을 뛰며 명예의 전당에 올랐던 인기 스타로 선수 생활 이후에는 영화 등에도 출연하며 배우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994년 백인인 전처와 그의 연인을 자택에서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면서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인기 스타였던 심슨이 체포 과정에서 도주극을 벌이는 모습이 TV로 생중계되었고 이후 인종차별 문제를 거론하며 무죄를 주장하면서 사건은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심슨은 초호와 변호인단과 함께 검찰 측이 제시한 장갑 등의 증거를 무력화해 11개월간의 재판 끝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Orenthal James Simpson not guilty of the crime of murder. 그러나 민사재판에서는 사망자 유가족에 3,350만 달러, 하나로 약 400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후 자신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가정하에 살인사건을 설명하는 책도 출간해 논란이 됐습니다. 2007년에는 한 호텔에서 강도 납치를 저지른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9년간 복역한 뒤 출소했습니다. 외신들은 미 대중문화 역사상 가장 큰 흥망성쇠를 겪은 인물이 눈을 감았다고 평가했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프랑스 파리에서 한 여성이 밧줄을 타고 에펠탑에 오르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는 7월 개막하는 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프랑스 파리에서 지난 10일 이색적인 이벤트가 열렸습니다. 외신으로 들어온 사진들 함께 보시죠. 프랑스의 장애물 경기 선수 아누크 가르니에가 밧줄에 매달려 있습니다. 맨몸으로 오로지 밧줄 하나에 의지한 채 에펠탑을 오르고 있는데요. 그는 18분 만에 지상에서 110m 높이에 있는 에펠탑 2층에 도착했습니다. 이 기록은 기존의 남녀 선수 기록을 모두 깬 세계 신기록이라고 합니다. 네, 밧줄 하나로 100m 넘게 올라가는 모습 보기만 해도 아찔한데요. 이 선수가 이렇게 위험한 도전을 하는 이유는 뭔가요? 네, 가르니에 선수는 이 이벤트를 위해서 1년 동안 준비했는데요. 기록에 도전하는 이유는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암 진단을 받고 투병 중인 어머니를 응원하고 암 예방과 환자 지원 활동을 하는 단체에 기금을 모금하기 위해서 도전에 나선 겁니다. 오는 5월에는 파리올림픽 성화봉송에도 참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보기에는 아찔하지만 깊은 의미를 가진 아름다운 도전이었네요. 지금까지 아침 한 장이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따뜻하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 24도까지 오르며 어제보다 3도 정도 높은데요. 기온은 갈수록 오르며 토요일에는 27도, 일요일에는 28도까지 오르며 초여름처럼 덥게도 느껴지겠습니다. 맑은 날씨 속에 대기는 계속해서 건조한데요. 서울과 경기 동부, 원주와 청주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제주는 흐리겠고 오후부터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어제보다 1도에서 6도 정도 높겠습니다. 서울이 24도, 대전과 대구 25도 예상됩니다. 다음 주 초반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산불 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 중입니다. 지난 주말에만 해도 전국 12곳에서 산불이 발생했는데요. 이번 주말 산에 오르신다면 입산 규정을 확인하시고 담배꽁초나 발화원을 휴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고 산과 가까운 곳에서 논과 밭, 쓰레기를 소각하시는 것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와 생활정보 이나일이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금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